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빈곤 취약계층 사각지대,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세모녀 3법이 최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 이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 가지 하고요. 의료기기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2월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벌써 9개월이 흘렀는데 예. 최근에는 인천에서 또 이 세 가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예.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인데요. 근데 이제 세모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하신 분으로서의 소감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세 자매법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그 고양시에서 그 세 자매가 어려운 상태에서 영양실조 내지는 다리가 골절되고 이런 상태에서 발견됐을 때 네.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네. 마침 이번을 발의할 무렵에 또 세모녀 사태가 그 송파에서 생겼죠. 그래서 예. 이런 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준비했던 것을 그때 마침 발의하게 됐는데 네. 이번에 성과를 거둬서 좀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 법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우리는 뭐 세모녀법 해가지고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국가적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복지 철학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이번 수급권자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발굴주의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네. 국가에서 찾아 나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지에 있어서 발굴주의라는 새로운 그 이념과 패러다임이 도입된 네네. 결국은 그렇게 국가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지 않고서는 네. 세모녀나 세자녀나 또 네. 이번에 인천의 그 세 가족 사건 같은 게 종식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큰 사회복지의 이념적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참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런 네.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예. 이번에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찾아가서 그렇죠. 혜택을 주자라는 일대의 변혁, 큰 하나의 흐름이 시작이 된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이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전문위원도 많이 공무원을 늘렸고요. 네. 또 복지시설들도 많이 늘려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 전기요금 체납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기를 못 대가지고 얼어 죽은 모자가 얼어 죽은 할머니와 증손이 얼어 죽은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져 가지고 뭐 교사라든가 뭐 또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교사나 또 네. 보육원 같은 데서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은 이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는지 네. 또 집안이 어려서 밥을 굶는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네. 또 전기료, 가스료 같은 걸 내지 못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냉골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건강보험 체납이나 전기요금 체납, 네. 또 학교에서
제대로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국가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찾아내서 긴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회적으로 각종 공과금의 체납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단서. 또 점심시간에 끼니를 채우지 않고 이동한다든가 하는 어린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 보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이 누구나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뭐 신고를 해서 어떤 뭔가를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여기서 직접 국가가 찾아내든 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서 국가에 통지를 해주든 일단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정을 하겠죠. 근데 네. 그동안은 이제 긴급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법이기도 한데요. 같이 세모녀법의 하나인데 네. 그동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세모녀법과 같이 통과된 긴급 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중위소득의 약 2.5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이런 급작스럽게 위험이 처하면은 지원할 수 있게끔 굉장히 폭을 완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이 좀 뭐 얼마 정도 여유가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집안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었다라든가 이러면은 거의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긴급 구조에 관한 거는 한 몇 개월 동안은 3개월 정도 네네. 뭐 길게는 6개월까지도 이렇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의 폭을 기초수급자처럼 하지 않고 완화를 해서 네. 긴급적인 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근데 긴급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 좀 구체적인 예를 조금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긴급구조에 대한 네. 갑자기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부모들이 진도에 내려가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생계가 이 사람이 가족 어느 정도 사업도 있었고 집도 있다 할지라도 네. 갑자기 생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가 지원한 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 또 어떤 경우는 사업에 갑자기 실패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은 전년도 소득 기준을 위주로 하고 또 신청하더라도 여러 기간 조사를 하지만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다 차압당하고 순식간에. 해서 예. 그런 경우도 이렇게 몇 개월간은 임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안 때문에 발생한 임시적, 한시적 상황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미리 좀 점쳐보셨겠죠?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부양의무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식이 예. 있어도 전혀 도움이 부모를 안 보살피지 않는 경우에 또 부모가 네. 있어도 뭐 연로하시고 서로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네.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네. 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또 아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적에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보장 체계를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 삶에 있어서 완벽한 행복과 보장을 가져다 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네.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보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더 주장했던 거는 좀
이런 사각지대에 발굴하는 좀 위원회를 좀 만들자. 아, 그래가지고 예, 뭐 예. 파출소장이라든가 네. 동장이라든가 네. 그 지역 뭐 통반장들 네, 네.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부녀회장. 부녀회장 이런 예.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정기적인 그 미팅을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이든 네. 뭐 한 달에 두 번이든 뭐 미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도 좀 하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잘 발굴할 수 이런 시스템까지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책을 통해서 또 이 사회의 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한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 개개인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굶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조금은 좀 바뀌어지면 좋을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사실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 네.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분들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뭐 무상복지다, 보편적 복지다라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한 걸음 성장한 그 선진국형 모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기에는 이전에 사전에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학대받는 아동들, 밥 굶는 아동들, 네. 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기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 단계인데 네. 우리나라의 이 제도들은 좀 언밸런스된 그렇군요. 기초나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금자탑을 쌓는 그런 복지제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바로잡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개정안을 살펴볼 텐데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입법하신 배경을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요즘 의술이 발달되면서 뭐 인공관절 같은 거를 이제 몸속에 삽입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진보된 의료 행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다못해 뭐 핀샌드 같은 수술 도구도 의료 도구가 기기가 될 수 있고 아하. 또 우리 심장이라든가 관절 같이 인체에 삽입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것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자 의료기기도 좀 그렇게 등급을 좀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고관절 같은 경우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이 괴사 네. 썩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빨리 알고 재수술을 한다든가 뭔가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법적 미비로 보여지는데 네. 현행법은 그 제조업자가 병원에다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 자기가 수술한 환자한테 통지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네. 그걸 제조한 회사도 네. 일단 병원에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회수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기기로서 적합치 않았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후에 예, 그거를 의료기기 회사는 병원에는 알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통해 시술을 해서 몸속에 삽입한 사람한테 알리지 않았다. 병원이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수율이라는 게 뭐 10%도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수술해주고 하는 일들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내가 품고 살다가 몸이 고장 나도 나중에 일이 커진다면 이게 수습하기 어려워지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알려주고 회수할 수 있게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알려주고 회수하는 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질 안 되니까. 않은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제대로 제조회사가 병원에 알려주더라도 병원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일단은 제조회사들이 그거를 내용을 포함해서 어느 병원에
납품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게끔 네.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면은 네. 그러면 식약처장은 바로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네. 병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의무적으로. 그리고 병원이 환자들에게 통지하게끔. 아. 그러면 이제 그 식약처장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통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또 제조회사들은 이거를 다시 회수할 의무를 주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회사들이 제대로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식약처장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다 회수가 되고 또 재수술이 가능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좀 더 의무적인 내용을 담은 아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쓰여지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의료기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죠. 이미 시술이 된 사람에게는 재수술의 가능성도 열어주는. 예. 그러면 여기 이 의료기기 회사나 병원의 일부 책임에 관해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겠군요. 현재는 일단은 병원의 책임은 아니고요. 일단 의료기기? 의료기기 회사의 아하. 책임이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의료기기 회사한테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수해라. 안 이렇게 됐죠. 법을 만든 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하. 일단 이거를 시술한 병원이 책임지고 통지를 해라.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좀 일이 늘어났다고 좀 불만이 많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의무 사항입니까? 예, 그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식약처장한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그것 의무. 식약처가 식약처장도 병원이 병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고 병원도 병원이 환자들에게 환자에게? 통지하게끔. 아, 식약처라는 단계가 하나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의무가 됐군요. 일단은 국가가 이런 네. 부분들은 책임져야 되고 또 가뜩이나 이런 인체에 들어간 그 의료기기들이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그렇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환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자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또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네, 일각에서는 그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그 회수 계획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뭐 법적으로 책임 원칙, 비례 원칙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키워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은 뭐 식약처 또 뭐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환자까지 안 가더라도 역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 보태셔야죠. 정부가 그거를 알아야 할 이유라는 것은 뭐 국가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거를 알고 있음으로써 국민에게 그 당사자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네. 사기를 당한 거에 대한 사기꾼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가가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알려줘야지 그것이 종결이 되는 것이지 저는 피해를 받는데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범죄자만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쇠고랑 차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치료를 받은 사람은 국민이고 네. 국민이 알 권리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들어간 의약품이 의료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그거를 대처하고 치료를 하고 재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거는 그 병원이나 국가나 의료기기 회사나 모든 사회적 조직이 당연히 가져야 될 책임인 거죠. 네. 이거를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의사라면은 네. 의술을 행하는 그런 의사라면은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에게 자기가 치료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자기 환자는 우리 커스터머 고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려주고 애프터 서비스하고 제대로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를 국가 책임이다 어디다라고 논쟁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 집단 간의 싸움인 것이지 네. 의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술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그거를 일반 상업 집단의 논리처럼 누구 책임이냐 뭐 네.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아. 논쟁을 한다는 거는 좀 그 상식 벗어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적어도 뭐 잘못된 의료기기로 인해서 뭐 뭔가 더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부분을 좀 줄여갈 수 있겠는데 어떻게 좋은 점들을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그 확실한 그 통지 체계가 갖춰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내 몸속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렇죠.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대책을 강구할 수 예, 있고요. 심장 판막 같은 그 인공 판막 같은 경우는 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몸에 예.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 그런 의료기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미리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그걸 알려주고 통제주가면서 국민 건강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제일 관심 갖는 부분들은 국민연금. 이거가 이제 2060년에 고갈이 된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든 좀 열심히 수익률을 높여서 수익률이 뭐 1%만 올려도 9년이 고갈이 연장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수준만큼 10%대만 올려도 네. 50년 이상이 기금이 고갈이 안 돼요. 연장이 네, 돼서. 그래서 네.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의료보험 부가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기본적인 의료의 권리를 갖게 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 관심 영역이고 준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저희 입법 데이트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